자, 일단은 4번에 있는 보기 문제를 잠깐만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의 이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나온 부분이 뭐냐? 자, 자연물을 통해 어떤 이치를 깨달은다는 얘기는 난 기본적인 구조가 자연물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다라는 걸 넣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물을 관찰함으로써 그 다음에 삶의 이치랑 연결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얻어낸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또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우리 성찰적 태도도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되니?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여 내적인 성숙을 이루며, 자, 여기서 일단 봐야 될 부분이 나눔과 희생.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타인과 공생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추에서는 뭐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어물전의 개조개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 자, 각각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가 같은 경우는 얘를 통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조개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을 개조개의 삶과 동일시하여 인생에는 시련 동그라미 쳐시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자, 밑줄 견뎌내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은 뭐야? 시련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면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정이 괜찮지? 아닌 것 같은데? 눈 껌뻑껌뻑. 야, 근데 3시 40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왔냐? 존나 신기하네. 3시 40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왔냐? 온 것도 진짜 대단하다. 자, 이제 첫 번째 작품 한번 볼게요. 자,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자, 원래 얘가 알고 있는 배추라는 존재는요, 원래는 속이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쵸? 맞아요? 근데 알았는데 라고 하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 이런 인식이 전환이 됐겠네요. 그죠? 어떤 전환이 될 건데, 그럼 이 전환에 대한 얘기가 뭐야? 어떠한 특정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경험이 뭐냐? 자, 겉잎 속잎이란 할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되어, 자, 그럼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야? 겉잎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얘가 뭐도 해주고 나비에게 먹이도 해주고, 그죠?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그럼 겉잎이 희생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야. 혹은 속이 꽉 찼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막 몸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배추를 의인화했다고도 넣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에 결국에 생각을 시작하는 거라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자, 우리 여기서 보니까 알부를 달듯 뭐 이거는 직유법도 넣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자, 뭐래? 어떤 경우? 마음이 길이 떠나 있대.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서 어떠한 방향을 못 찾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니? 그럼 뭐 하는 상황? 방황하는 상황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쵸? 자, 지금까지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자, 여기서도 또 뭐 있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내가 지금 이런 방황하는 상황에서 어떤 체마밭이라는 공간을 통해, 맞죠? 체마밭이라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밑에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점. 이거겠죠? 아까 여기랑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맞아요? 희생을 통해 성장을 한다라는 요 포인트가 내가 방황하는 속에서 체마법티라는 공간이라서 체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 걸. 자, 등불이라는 건 뭐 희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자, 요렇게 봅시다. 얘가 참 마음이 길에 떠나가 있다는 게 얘가 방황하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밑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정해진 방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 직접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배추 잎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주된 정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가 텐션이 떨어져서 그런가 생각이 지금 안 나요. 지금 밥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막 내 정신이 있는 건지 혹시라도 제가 막 조는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마 졸 일은 없긴 할 건데 아마 뭐 커피나 레드불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오늘 커피 안 마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이번엔 뭘 본다고 했었죠? 개조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죠.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개조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소재도 같이 나왔냐면은 자, 움막이란 말이 나죠. 움막 같은 안에서 뭐 발을, 그거는 그냥 발도 아니고 맨발을 내밀고 있대요. 자, 요런 이미지들, 움막과 맨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랑 연결이 가냐? 가난한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움막이랑 맨발, 그죠? 근데 여기에 움막과 맨발이라는 얘기를 굳이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개조개에 대해서 의인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부처가 슬피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자, 듯이 했으니까 이거 뭐야? 비유가 들어간 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지규겠죠.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맨발을 내밀고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그쵸? 우리가 19반복도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자, 펄과 물속. 펄과 물속을 통해서 뭐가 되었대? 부르튼 맨발이래. 그럼 이 얘기는 이 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를 통해 얘네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조개 같은 경우는 물에서 사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적 맥락에서 찾아보면요, 요게 좀 더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조문하듯, 거기 밑줄 쳐보자.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자, 얘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문하듯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문이 뭐예요? 조문? 뭔지 알아? 뭔데? 뭐 꼭 죽으면 간다기보다는 슬픈 소식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좀 약간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개족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넣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맨발을 건드니까 개족에게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걷어갔다. 천천히 발을 걷어갔다는 이 개조개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문하면서 이제 개조개를 이렇게 만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도 추가해 볼 수가 있겠죠. 서로에게 어쨌든 어떤 존재를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공감하는 행위. 되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저 속도도,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자, 여기서의 길. 자, 기억의 길에서는 약간 방향이 가깝다면 니은에서의 길은 좀 뭘로 보시는 게 좋아요? 속도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 속도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자, 돌아왔을 것이다도 밑줄 쳐주시고, 자, 얘가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를 뭐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볼 수 있죠? 혹은 가정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또 지구가 나왔네요.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 잘 나왔습니다.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그렇고요.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 개조기에는 뭘 하는 존재다? 슬픔을 견디는 존재다. 자, 우리가 슬픔을 견디는 존재가 우리가 인간 군상으로 봤을 때 누가 좀 가까울까? 슬픔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구조를 얘기해줘야 알려나요? 좀 더 볼게요. 자, 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양식을 뭐 한대요? 탁발하래. 동냥하러 가는데. 그럼 이걸로 나가서 뭘 하려고 해?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밑에 가난의 냄새가 뻘뻘뻘뻘 풍기는, 자, 여기는 일단 냄새가 뻘뻘뻘뻘. 음성상징어 들어갔죠? 그죠?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은 하고 울건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자, 그럼 이거를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지금 울던 것들이 병원 쳤대. 울던 것들이. 왜 울겠어? 배고파서 우는 거겠죠. 그쵸? 이거는 뭐로 보시면 돼? 만약에 얘를 자식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먹고 사는 일을 하며 슬픔을 견디는 존재는 누가 되는 거야?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장의 삶과 이 개족의 삶을 대응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1번 봅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관찰한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일단 가에서 뭐 있었어? 다 보고 있다이? 자, 가에서 알부를 달던, 여기 보여? 그죠? 거기 일단 비유 있었죠? 그죠? 지구 표현. 그 다음에 나에서는 좀 많았죠?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국리인 듯,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유가 들어갔네요. 1번은 일단 맞고요. 나머지 것들 좀 볼게요.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있었나? 냄새 나는 거 나 정도는 있긴 있었네. 그쵸? 나는 있었는데 가에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가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뭐 있었냐? 동일한 종결어미 거기 모모가 시작하는 거라, 결구가 생각이 시작하는 거라,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거라 이런 식으로 동결어미 반복한 부분들은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수미상 간의 구조가 있었냐는 거야. 자, 앞뒤가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죠. 4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뭐가 시상정의가 있었나?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배추를 키운 경험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시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의 흐름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시간의 흐름은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5번 가는 반어적 어조 안 보입니다. 네, 추측의 어조. 나에는 맞죠. 그죠? 나는 추측의 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 우리가 아까 이미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쉬울 겁니다. 기억은 아까 방향이라고 했고, 니은은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자, 1번 기억 니은은 모두 삶에 대한 광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뭐 강인한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4번이 가장 적절해 보이죠. 삶의 방향성, 그 다음에 얘는 삶의 속도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3번. 자, 나에서 AS인 I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보는 것은 자, 1번. 기업. 가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개조고의 심정이 담겨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움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개조개와 울던 것들 사이에 발생한 외적 갈등. 아니 오히려 얘네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외적 갈등 안 드러났죠. 3번 디귿 개조개가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그치,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을 탁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개조개의 한탄 안 드러났잖아. 그쵸? 자, 5번 미음 울던 것들에 대한 개조개의 책임감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가장이랑 연결시켰으니까 책임감이랑도 같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업, 디귿, 미음 3번입니다. 4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와 나는 아까 여기 보기 읽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볼게요. 자, 가에서 배추가 속에서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고 한 것에는 이건 아직 인식을 하기 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인식이 전환되기 전. 인간은 먼저 내적인 성숙을 이룬 다음에야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물론 보기에 그런 말이 있지만 정확히는 뭘 해줘야 돼? 어떤 희생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선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 선지도 볼게요. 자, 가에서 배추가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을 나비와 벌레에게 준다고 한 것에는 타인과 나누며 공생하려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요거는 연결되겠네. 그쵸? 3번 가에서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드는 사이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 것에는 참된 삶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치? 아까 우리 주제로 얘기했었죠. 4번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을 조문한 듯 건드린다고 한 것에는 뭐겠냐? 연민의식이 담겨있다라는 부분에 연결이 되겠죠. 자, 5번 나에서 어물전 개조개가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라고 한 것에는 괴로움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담겨있다. 나와 다 모두 성찰과 연결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어디서 많이 본 작품이죠? 들어봤죠? 수혁이 본 적 있어요, 이거? 시험 보면서 저게 전과정이? 기말 때? 그것까진 모르겠다. 아마 향가랑 고열가요 하면서 같이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너네랑 되냐? 나는 안 해줬지. 안다고? 안다고? 나 몰라요. 이미 좀 지나가서. 안다고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요. 물어볼라 했어요. 안다길래. 유정이 그냥 물어보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 몰라. 나 지금 졸려. 건들지 마. 물어보지도 마. 이런 느낌. 알았어요. 자, 전과정. 친구는 기억나세요, 이거? 알아? 자, 얘는요, 두 가지의 시가 장르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뭐랑 뭐예요? 향가 정답. 하나 더. 향가랑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고려가요. 맞아요. 응, 맞아요. 정과정이란 작품은요, 향가의 특성과 고려가의 특성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각계여요라고도 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고력의 향가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이 특성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는 뭐냐, 향가가 예를 들어 앞시대에 있고 고려가요가 이제 뒷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 어딘가쯤에 발생한 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과도기적인 거니까. 우리 과도기에는 옛날 특성도 있고 그 뒤에 나올 특성도 있는 거니까 이게 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얘는 향가와 고려가요의 과도기적 작품.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최초의 뭐라고도 하는데, 최초의 뭘 것 같아요? 최초의? 가장 최초로 나왔어. 최초의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요. 충신 연주지사가 뭐죠? 충신 연주지사? 알아? 그냥 끊어서 봐봐. 충신이 뭐하고 있어? 연모하고, 주인을 연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이게 뭐냐? 임금을 그리워하는 포인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미 유배를 가 있는 상황.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이 모든 가사들 중에서 가장 최초로 임금을 그리워한 노래 혹은 유배 가서 부른 노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니? 이 친구는 굳이 제가 보기를 먼저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서. 자, 처음부터 봅시다. 안 되겠다. 이따 커피 무조건 사야겠다. 슬슬 발동이 오고 있어. 느껴지니? 느껴져? 조금 느껴져? 나 졸라 피곤해 보인다는? 자, 처음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자, 내 님을 그리워해서요. 내 님을 그리워서 뭐하고 있다? 울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울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뭐랑 관련돼 있냐?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자, 뭐래? 접동새와 나는 뭐래? 비슷하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뭘 것 같아, 유정아? 접동새랑 나랑 비슷하대. 근데 나는 울고 있어. 그럼 뭐야? 그럼 접동새는 울고 있겠네? 그럼 나도 울고 접동새도 우네? 뭐야 그러면? 야, 너무 대놓고 티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닌 것 같은데? 얘 지금 잠에 취해 있어. 그래서 접동새 같은 경우는 내가 잠에 취한 것 같아서 그래. 자, 요거는 이제 여기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감정이입의 대상. 자, 그 다음에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잔울 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뭐가 아니고 뭐가 거짓인지 누가 안돼? 어떤 달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얘가 어떻게 유배를 갔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대충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뭐 때문에 유배 간 걸까? 개한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유정아? 그냥 모함해버릴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간신들이 한 모함의 내용이 뭐라는 거야? 아니고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달님이 하실 거다라는 얘기는 요 기준이, 달이 어쨌든 뭐야? 이 하늘에 하나만 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잖아. 그치? 그럼 절대적 존재는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에 넋이라도 임과 한 곳에 가고 싶어라 라고 했어요. 뭐야?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향가의 특징이 한 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3단 구성이 나왔습니다. 3단 구성에서 첫 번째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아으 이거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되는 거야? 고려가요의 어떤 여음구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여음구랑.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기시던이 누구였습니까? 자, 우기던 사람이 누굴까? 간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밑에도 뭐래?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도 한 것도 없고 허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결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무리들의 말입니다 해서 무리들이도 마찬가지 뭐로 해석이 가능? 간신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쵸? 많이 여기 멍들이고 있어요? 저기요? 뭐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안 적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 보고 있었어요. 너가 이해 안 돼? 두 번째. 우기시던 거 누구냐고? 아니요. 그러면 무리들의 말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뭐?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과도 허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이야. 내 잘못과 내 허물도 없다고. 이게 거짓말이니까.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슬프도다. 슬프도다 여기서 감정의 직접 표출이 직접 모르는 거야. 감정의 직접 표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아으도 마찬가지 고려가요. 여음구와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미 나를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걸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는 약간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미시여. 자 이미시여 거기 전까지는 한덩이죠. 거기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미시여. 이거는 향가의 낙구 첫머리가 감탄사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되니? 그 다음에 자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두 번째 거는 오히려 더 쉬운데 더 쉽게 잊어야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나 물만 좀 가져올게. 미안합니다. 빨리 가져올게요. 자지마. 왜? 뭐? 그냥 봤다고? 어그로 끌지 마. 자, 잘 가.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자, 거기도 아까 가랑 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개암이 불개암이 잔등 부러진 불개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야? 불개암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표현한 거 보니까 뭔가 좀 비슷비슷해, 그죠? AA, BA 구조 넣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자 불개암이 한 다음에 여기서 잔등이 부러진 불개암이야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죠?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잔등이 부러졌다. 허리가 부러졌다라는 얘기니까 뭐도 넣을 수 있어? 이것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잔등 부러진 불개미는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화자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요.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개함이, 자, 이거는 더 심각해졌죠. 그쵸? 아까보다. 그죠? 그래서 광릉 샘제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롬으로 축혀들고, 자, 얘가 이런 잔등도 다치고 여기저기 뭐가 났고 이런 개미인데 뭐야? 범의 허리를 물고라고 했어요. 범의 허리를 물고 부캐를 거둔단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캐를 거둔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천상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요거 다시 종합해 볼게요. 자, 잔등도 부러지고 어디가 막 많이 아픈 불개미야. 근데 얘가 뭐야? 호랑이의 허리를 물어서 어디까지 갔대? 부캐까지 갔대. 야,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죠. 과장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뭐처럼 얘기한 거야? 아까 가 부분이랑 연결하면은 마치 내가 이걸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누구들이? 간신들이 뭐야? 거짓 소문을 내는 거라고 연결이 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자,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여기서 온 놈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아까 언급했던 간신이겠죠? 온 말은 모함 혹은 소문,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마 온 놈이 간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뭐래 짐작하세요. 전 억울합니다. 전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막 부풀려서 커진 막 그런 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왜 웃어? 왜 웃어? 점점 눈이 풀리는 게 어? 보여요. 점점 눈이 풀리는 게 보인다고? 어떡하냐? 심각한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계속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맨날 아침 수업 했거든요. 일요일날 아침 수업이 사라졌어. 잘 수 있어. 지금 약간 공감형 F 하신 거예요? 당신도 T 아니에요? 네. 공감하는 척 오지네. 아니 그래도 좋은. 난 너무 좋아. 진짜 아침 수 10시. 거기서 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여기 오는데 한 40분 걸려. 더 잘 수가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 아니 진짜 저 거기서도 결국 지각했다니까요. 진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한 2시간 반 지각했다고. 아니 2시간 반 지각한 게 아니라 2시간 반 수업하고 2시간 반 후에 일어났다고? 예? 예전에 작년에 9시 수업인데 11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애들 다 집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여기 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다 작년이면 너네 1학년 때인 거네? 수요가 너네 학교였어. 너네 학교 수업이었어. 2시간 반 지각한데 거기였어. 와, 나 진짜. 그리고 최근에도 저기서도 한 1시간 반 지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느꼈지. 역시 아침 수업은 사람 새끼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난 사람이 아니야. 난 못하겠어. 난 진짜 못하겠더라고. 지금 오늘은 솔직히 그래도 잠을 좀 잤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 자서 2시 반에 잤단 말이야.
2시 반에 잤어요. 그래서 8시 반에 일어났어. 나름대로 밥을 꼭 먹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갔지. 개뿔. 일어나니까 이제 한 8시 한 40분이라 밥도 못 먹고, 밥 못 먹고 그냥 왔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죠. 먹은 거라고는 천혜향 하나? 천혜향 하나 먹고, 아까 어제 수업 때 그 누가 초콜릿 같은 걸 줘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빈속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지금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진심 약간 달달한 커피라도 하나 먹어야 되나? 그지? 그냥 커피 말고 말고 그죠? 야, 내가 눈이 감기니까 너까지 감기는 거냐? 뭐냐? 아니에요. 저 정신 차렸어요. 응, 찾았어요? 네. 유정아, 정신은 네가 차려야 돼. 알겠죠? 응.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아침 다시 벗어났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토요일 날은 해야 돼. 토요일 날 해야 돼. 진짜 너무 힘들다. 자, 볼게요.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니까 좀 깼어요. 살짝 깼어요. 자, 이제 유비자가 무시홍에게 찾아가서 말하였다. 자, 근자에 여럿이 모여서 인물을 평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그냥 나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 대해서 평가를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남이 나보고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아니라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이 좀 자꾸 반복이 되네요. 그쵸? 요게 그리고 문장 구조도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 그죠? 대구적 표현도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은 나는 기뻐할 일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은 나는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나오면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 평가를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뻐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사람다운 사람이 나에게 사람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나보고 사람 같지 않다라고 했던 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기쁘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요. 봐봐요.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인 범주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정상인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왜 그럴까? 자, 얘는 정상인의 범주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네가 나보고 사람 같지 않대. 그럼 얘 기준에서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잖아. 그치? 그럼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얘는 비정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야?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거 반대로 두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은 나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야? 얘가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라고 안 하거나 혹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 여기 부분에선 요거 부분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요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해됐죠,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뻐하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에 따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직 뭐만이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이 사람다운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뭔가를 평가를 하려면요, 두렵거나 기쁜 평가를 하려면요, 그 사람 자체도 인격적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에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아니네. 밑에 그 전에 있었죠.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왜 요즘 자꾸 그러는 것 같아. 자꾸 몇 줄씩 띄어서 읽는 것 같아. 죄송, 왜 그래? 나 진짜 치매 왔나? 리얼 존나 심각하다. 나 리얼 검사 받아야 되나? 응, 치매 왔나? 왜 그러지? 자, 아무튼 간에 나를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났다. 무시용이 이것으로 잠을 지어 자신을 일깨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 자도의 어여쁨이야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여가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라. 자, 거기서 표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굳이 언급한 거 보니까 고사인용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문장 구조도 유사하니까 대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하랴 라고 보니까 서리적 표현도 들어갔겠네요. 그쵸? 서리적 표현.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도의 어여쁨. 여기서 자도가 뭐라고 했어요? 춘추시대 정나라의 미담자. 그러니까 요 춘추시대 당시의 차은우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차은우는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잘생겼죠? 어때? 차은우 잘생겼어? 잘생겼어? 수기한테는 안 물어볼게. 굳이. 남자 새끼가 남자 새끼를 굳이 평가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내가 봐도 잘생기긴 했어. 씨발. 자, 그게, 이 얘기는 뭐냐. 뭐 남들이, 원래 잘생겼으면 어차피 잘생겼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겠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쵸?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쵸? 그죠? 근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좋고 싫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반성을 해야 한다. 왜? 이걸 좋고 싫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반성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밑에 봅시다. 보기에 보시면요. 자,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호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호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비호감 받을래 하면서 왜 이럴 수도 없잖아. 그죠? 자, 나에 대한 세간의 평가, 즉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에 대한 평판은 보통 나와의 상호관계에서 타자가 직접 얻은 정보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타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들이 합쳐서 형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판이 오로지 내 본 모습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뭐 예를 들어 소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나라는 존재 혹은 나와 관련된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대개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이들에 의해 소문이 급속히 번져나가고 확산의 정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어느새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취급된다. 그럼 뭐야?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쁜 막 루머가 막 돌기 시작해. 유정이 막 애들 막 존나 패는 일진이래. 막 이런 막 나쁜 소문들이 처음엔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 아니야. 규모가 작으면 뭐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뭐 설마 그러겠어요 하는데 한 100명들이 뭐 그 소문에 대해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강유전이 일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판이라는 거야. 그죠? 꼭 직접 겪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평판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왜 이거 팩트예요? 자, 그 다음 네 들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 한번 형성된 평판은 비록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진실과 다르더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 쉽사리 뒤집히지도 않는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유정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유정이는 애들을 패고 다닌다라는 평판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평판에만 초점을 맞추는 확증 편향에 빠진 이들은 기존의 평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라져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뭐 여기 지워도 되니 이제?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호감을 갖고 싶다고 했었고,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잖아. 그쵸? 평판에 따라 어떻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기본적으로 호감을 받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호감의 이미지가 각각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쨌든 내가 내 본래 모습을 감추고 행동하는 거지. 맞지? 원래 네 모습이 그 자체야? 막 존나 미카엘 막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본 모습을 잃어가면서까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왜냐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체의 20%는요.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전체의 20%에는 나를 싫어해요. 그럼 나머지 60%는 뭐야? 관심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짓거리를 하든 좋아할 새끼는 무조건 좋아하고요. 내가 아무리 호감을 가지려고 해도, 호감을 주려고 해도 어차피 날 싫어하는 새끼는 끝까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애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꼴리는 대로, 그렇다고 너무 꼴리는 대로 막 애들 패고 그러지 마시고, 유정아. 알겠죠? 그냥 막 패고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더 안심해도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각각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꼭 표현하는 새끼들이 있고 막 실행하려는 새끼들이 있어. 걔네들은 몇 프로밖에 없어. 2%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소문을 들었어. 그거 진짜 실제로 나 싫어하는 사람 2%밖에 안 돼. 나머지 다 얘기했잖아. 저 또 관심 없다고. 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4%를 위해서 굳이 애쓸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최근에 반배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반배정을 새로 하셨고 반 안 바뀌었어요? 반배정 안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왔어? 아니 내일 모레가 개학인데 야 그거는 학교가 잘못한 거 아니냐? 몇 반인지를 지금도 몰라? 그럼 언제 알려준대? 이걸 28일에 알려주냐? 네. 내일이죠. 개 너무하네 진짜. 내일 27일이구나. 내일 27일이야? 아 그러네. 화요일에 알려줘. 아니 무슨 그걸 화요일 어쩌라는 거야. 아무튼 그게 저희가 반배정 하다 보면은 다 새로운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이 새로운 사람이겠죠. 그래도 당신은 다 그나마 동반자를 동반자? 동반자는 동반자까지는 왜 짜증나? 동반자? 어감이 이상하네요. 아니 고등학교를 같이 그 역경을 해칠 동반자. 아이씨 왜? 동반 그래 전우가 동반자지 미친놈아. 전쟁을 함께하는 사람, 전쟁을 동반하는 사람. 어감이 그래요. 왜 무슨 뭐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 그 우리 반려자라고 하지 동반자라고는 안 하잖아.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하자. 그럼 너희 둘은 동반, 아니, 그래, 그런 걸로 할게요. 아무튼 그게 새로운 관계들을 얻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낯을 존나 가렸어요.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 안 그래도 그래, 되게 친하려고. 그래 보이지만 저가 아주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원래 저 낯 졸라 갈아요. 믿어주세요, 제발. 아주 그래요. 이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하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쌉소리긴 한데 네, 심심해서 얘기해봤어요. 또 졸릴 것 같아서 또 얘기해봤어요. 자, 아무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고 보면요. 자, 1번 볼게요. 가의 잔월 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해서 화자는 자신에 대한 평판이 진실과 다름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잔월 효성 아까 뭐라 했어? 절대적 존재라고 했잖아, 그죠? 연결 가능하겠죠? 자, 2번 가의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는 청자가 화자에 대한 소문을 공동체 내에 퍼뜨리고 나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임금님 얘기하는 건데 왜 비판을 하고 앉아있어? 그냥 나 알아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나의 화자는요 온놈이 온말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문이 임계치를 넘은 만큼 확산하여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이 어느새 객관적 사실처럼 취급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결되겠죠. 4번 이미 짐작하소서에는 청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쵸? 5번 가에서 무시홍이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시홍에 대한 상반된 평판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도 맞겠죠? 상반된 평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어차피 좋아할 새끼들은 좋아하고 싫어할 새끼들은 어차피 싫어요. 당신은 저를 싫어하시죠? 뭐를 안 해? 저런 아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요. 관심 없음. 관심 없어. 관심 없음?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였냐? 넋이라도 임과 한국에 가고 싶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에 대한 송축의 태도를 청용으로 부탁하고 있다. 자, 송축이 뭐였죠? 송축? 뭐야? 뭐 아는 것처럼 끄적거려. 말을 하든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송축이 뭔데? 아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으면 말을 하든가. 송축이 뭐냐? 예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찬하고 찬양하는 거. 그 임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냐고. 없잖아. 그치? 벌써 틀렸네요. 1번. 자, 그 다음 2번 니은 화자의 바람을 제시하면서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의 바람이 뭐였어? 임이여 돌이켜 들으시오 돌이켜 들어주세요 라고 했고 사랑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죠? 3번 디귿 개함이 불개함이 여긴데 대상의 범위를 점차 한정해가는 표현을 구사하며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AABA니까 리듬감 들어갈 거고 점점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리을 자, 남이 나보고 사람이 하여도 여기 부분이에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태도가 대구를 포함한 문장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죠? 대구 들어갔다고 했었죠? 자, 5번 미음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리요. 자신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연결 가능하겠죠? 자, 1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가 접동세고요. 전과정에 있는 접동세고요. 그 다음에 나가 불개함이에요. 자, 접동세는 아까 감정의 임의 대상이라고 했었고 불개함이 같은 경우는 약간 화자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A와 달리 B는 비윤리적 행동을 한다.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이죠. A와 달리 B는 인격을 부유한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좀 비스무리할 것 같은데 청자가 아니라 화자잖아. 그죠? 화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틀렸죠? 3번 B와 달리 A는 화자가 풍자의 수지로 삼고 있는 대상. 이 풍자 아니래매. 그죠? A는 감정이입이래. 그러면 4번 B와 달리 A는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12번 다에서 알 수 있는 무시홍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만 자격이 있다. 뭐야? 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나의 인격에 대해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그 평가자의 인격이다. 맞죠? 그 사람이 사람다운지 아닌지를 살펴보라 했었어요. 그쵸? 3번 자도와 여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죠? 4번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과 그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모두 기뻐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랑 둘 다 뭐 하다는 거야? 기뻐할 수 없는 일이래.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사람 아닌 새끼가 사람 아니라고 했을 때 기쁘다고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좀 고민인 게 있어요. 여기는 심화 부분에 있는 상충곡을 한번 또 쳐볼까? 아니면 소설 쪽으로 쳐볼까? 상충곡 별로 이제 긴 게 아니라서 중간에 중략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거 간단하게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7대 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사라고 하면 일단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요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규원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막 있잖아 남편 새끼 맨날 룸사롱 가가지고 개치랄 떠는 거 그거 존나 싫다고 막 했던 거. 그거랑 막 그 소빌리곡, 그 누앙사도 이제 7대 가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상춘곡도 7대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13번 문제 보면요. 여기 보기에 있는 이 면항정가도 제일 중요한 가사들 중에 하나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춘곡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제목의 뜻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상이라는 게 완상이라고 해서 경치를 감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건데 우리가 봄의 경치라고 했으니까 무슨 심상과 연결이 가능할까요? 시각적인 심상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초반에 이제 뭐라 나오냐면 홍진의 묻힌 분내라고 했어요. 홍진. 자, 홍진 이거 뭐야? 홍진. 뭔지 알아요? 붉은 모래먼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 속세. 이거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붉은 모래먼지라고 해서 속세랑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묻힌 분들아 그러니까 뭐야? 야, 이 속세의 사람들아! 라고 하고 있는 거지. 맞니? 맞아? 그럼 뭐야? 말을 뭐 하고 있어? 이걸 따라하지 말고. 그 말을 뭐 하고 있어? 뭐? 건네는 방식. 진짜. 자, 정말. 자, 말을. 자, 건네는 방식. 한마디로 뭐가 존재한다? 첨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진짜 개웃기. 이걸 뭘 따라하고 있어. 미치겠네, 정말. 자, 흥진이 묻힌 분내 이내 생애는 어떠할꼬?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요 생애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겠죠. 그쵸? 보통 우리가 가사는 자연 친화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내 생애는 어쨌든 자연과 관련된 생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즐겼던 풍류만큼 미칠까 못 미칠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천지간 남자문이 날만 하니 이것만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천지간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들은 아주 많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되게 많을 건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림에 묻혀있어 지각을 모를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나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자연에 묻혀있어, 살림에 묻혀있어, 여기에 대한 즐거움을 과연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야, 너 지금 나처럼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연에서 사는 이 즐거움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 소박한 집, 그죠? 소박한 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시냇문 앞에 두고, 송족 우를리의 풍월주인이 되었어라. 자, 소나무와 대나무를 이렇게, 울창하게 이제 울타리처럼 해놨고, 풍월주인, 자, 밑줄 쳐보자. 그건 풍월주인은 뭐야?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물화일층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풍월주인이랑 물화일체. 근데 풍월주인이랑 물화일체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전문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쵸?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 대구법 나왔죠? 두 번째는? 도화행화. 얘는 무슨 색이야? 분홍색이란 말이야. 복숭아꽃, 백꽃은 다시.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그 다음에 녹양방초, 얘는 녹색의 이미지가 좀 더 크죠, 그쵸? 그럼 동시에 색채 대비도 들어가 있네요, 그쵸?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르다. 그럼 그러한 봄의 경치가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렇게 돼 있죠. 칼로 조각낸 것인지, 붓으로 그려낸 것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뭐 하다는 거야? 이 경치가 조각 같고 그림 같다는 얘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그러니까 조화신공, 조물주의 솜씨가 각각 경치마다 아주 야단스럽구나. 그만큼 경치가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밑에 슬프레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갑자기 뭐가 나와서 또 우는 새가 나왔네요. 자, 근데 얘가 뭔지 보자. 봄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새가 봄 기운을 못 내겨온 거야? 내가 지금 봄 기운을 못 이겨내는 거야? 내가 지금 봄 기운을 못 이겨내서 너무 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풀에 우는 새랑 연결시킨 거니까 수풀에 우는 새도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수풀에 우는 새. 그 다음에 밑에 대놓고 나와있죠. 물화일체언이 아까 풍월주의랑 연결이 가능하다 했었어요. 물화일체언이 자연과 내가 하나다. 흥이야 다를 소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유음명하라. 그러니까 시비에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소유음명. 이거는 시를 읊조리는,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산일이 적적한데, 자, 한중진미, 한가로운 중에 진정한 즐거움.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어떤 한가로울 때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략 부분에는 이제 뭐가 나오면은 술 먹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는 술 한 잔에 그 꽃나무 가지에 있는 꽃잎을 하나씩 꺾어가면서 먹어. 한 8개 정도 있으면 한 잔, 두 잔, 세 잔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릉이 가깝도다라고 했어요. 무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릉이 뭐야? 무릉도원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그 이상적 공간. 근데 뭐가 가깝대? 무릉이 가깝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연 경치가 마치 무릉도원 같구나. 너무 좋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매 긴 거이고 저 산이 그런 것인가. 그 다음에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이 소나무 이 사이에 좁은 길을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자,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쵸? 산 위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야, 산 위에 올라가는데 구름 속에 앉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면 밑에 안개 같은 게 끼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름에 앉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려있니. 천촌만락이라고 한다면은 1000개의 마을, 10,000개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 너머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집들이 막 조그맣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연하일휘는 금수를 재폈는 즉. 자, 연하일휘가 뭐냐면은 자, 노을이 지는 그 그림이 마치 뭐 같다고? 금으로 수놓은 것 같다. 이것도 시각적인 표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는 검은들이었던 부분이 뭐야? 봄에도 어때? 봄빛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밑에 공명도 날 깨우고 부기도 날 깨우니.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이 얘기 한번 했어요. 자, 공명이 나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기도 나를 버렸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우리 만흥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했던 표현이랑 비슷해요. 뭔지 알아? 뭔지 알고 끄적이는 거야? 뭐야?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 뭐야? 빨리 끄적내봐. 뭔지 알아요. 뭐냐고 그러니까. 알아요. 안 해. 그거 빨리. 뭔데? 기억나? 네. 뭐야? 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그거 뭐냐고 싶어. 저 말이 기억이 나서. 말 어디 갔어? 뭐야? 뭔지 알아? 몰라? 뭐야? 이거 뭔지 아냐고. 근데 앞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뭐야? 벼슬을 그만둔 거잖아. 그지? 근데 마치 공명이 날 버렸고 부기가 날 버렸대. 아니 내가 버린 거잖아. 뭐가 바뀐 거야? 주객전도. 자, 요런 표현은 주객전도입니다. 이제 기억날 때 되시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어. 그런 걸로 할게요. 알겠어. 근데 말을 못했잖아. 그럼 그런 걸로 할게요. 모르면서.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으로만 지금 자연에서만 살고 있는데 이 자연 말고 벗이 또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단표누항에. 단표누항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들어봤어. 이건 모를 수가 없어. 단표누항 뭐야? 너 뭐라고요? 아니 그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반사표현? 맞아요. 그 소박한 예? 삶이 나는데. 아니 알아요 이것도. 뭘 안 돼 자꾸. 아이씨, 뭐라는 거야 지금. 그 반사표현이 소박한. 거잖아요. 뭐? 소박한 삶. 소박한 삶?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소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이 머리에 있긴 한데 끄집어내기가 힘드시네요. 자, 단편은 우리 소박한 삶에 흩은 해음, 허튼 생각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완한데 어찌하리. 백년 행락이라는 건 뭐야? 자연에 대한 즐거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간을 이동하여 그에 따른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맞냐? 있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니 뭘 찾아보세요. 옆에요? 그 얘기야? 난 다음 페이지에 핀데 벌써 여기 던지고 가시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자, 그렇구나. 공간 이동 있어 없어? 있죠? 어디? 딱 보이는데 하나? 진짜 바로 보이는 거 있는데.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있잖아. 아까 산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거잖아. 공간 이동 있네. 그죠? 자, 이번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야, 뭐 들리는 거 있냐?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아닌 거겠네? 그죠? 혹시 모르니까 쭉 볼게요. 구체적 청자와의 문답을 가정하여 화자의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자, 문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자는 존재하죠. 그리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내 생에 어떠한가?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이건 맞고요. 4번, 시간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계절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 시야.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자, 5번,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소리.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자, 11번. 상층곡에서의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이때 화자의 노래에는 사대부의 현실적 지향인 출사에 대한 욕망을 멀리고자 하는 처사. 그럼 출사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뭐랑 관련되는 거야? 속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처사는 자연 친화적 삶, 그죠? 자연 친화적 삶으로서의 태도를 과시하는 적극적 만족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한편 처사로서의 명분 뒤에 숨어있는 출사에 대한 욕망으로 빚어진 정서적 갈등에 따른 소극적 만족감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보기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산림에 묻혀있어 지략을 모를 것인가에는 화자가 자연에 묻힌 삶을 통해 출사의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돼 있다. 맞겠네. 그쵸? 자연에서 살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거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이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치적 감흥을 표현한 거다. 연결 가능하겠네요. 자,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를 쏘냐는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가 처사로서의 태도를 과시한다. 이거 연결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화휴리는 금수를 재폈는 듯 넘쳐흐르는 봄빛에 감동한 화자의 정서적 감흥이 드러난다. 자, 요거는 맞죠? 그쵸? 5번, 공명도 날 깨우고 부귀도 날 깨우는 출사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화자의 정서적 갈등이 반영되었다가 아니라 뭐야? 애초에 이걸 버린 거잖아. 그럼 요건 다르네요.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자연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이다. 옛사람 풍류니까 자연과 관련되는 거 맞죠? 그죠? 이 B, 그 다음에 B가 흥이야 다를 소냐라고 했죠. 수풀이의 우는 새가 우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느끼는 일체감. 요것도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네. 그쵸?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잠깐 빼주시고요. 3번 C, 한중진미. 요거니까 산중의 적적한 생활 가운데 알리 없이 혼자로다라도 느끼는 한가로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맞겠네. 그죠? 4번 D가 허튼 생각이겠죠? 공명이나 부귀와 관련된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 허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속세랑 관련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5번 백령행락인데 자연에 대한 즐거움과 연결되는 건데, 단편우항에서 벗어나 오래도록 생을 이어가고 오래 살고 싶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그냥 신나게 즐기고 싶다는 얘기인 거니까 5번이 확실히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 자,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면항정가인데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자, 여기서 인간이 뭐겠어요? 속세를 떠나도 내 몸이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허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은 언제 붙고 고기는 언제 낳고, 뭐 존나 놀 생각밖에 안 해. 시발놈이 뽀로로냐? 10이란 니 다듬여 진고치란 니 쓸려노. 아침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야야. 야, 아침에만 뭐 즐기는 것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뭐 여유롭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자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 즐거워하느냐고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고유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한다. 뭐 고유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일단 뭐 알 거는 같은데 뭐 생동감을 부각하는지는 알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스무리해 보이니까 얘는 일단 킵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절의 변화를 뭐 없죠. 그쵸? 3번 공간적 배경의 이동에 따라 대상과 거리감도 좀 어려워. 그쵸? 4번 천상계와 지상계. 얘 유배간 거 아니잖아. 그쵸? 5번 자연 속에 살며 실천하는 행위들을 언급해 생활을 즐기는 모습.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1번은 고유어를 활용하긴 했지만 생동감이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여기 생동감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활용법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동적인 시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216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겨울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제목보다는요 여기서는 작가를 좀 더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작가의 특징 뭔지 혹시 아세요? 난 박완서라는 사람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뭐 봤어? 네? 뭐라고요? 그만둔 시간 누가 다 먹었어? 그게 박완서 거였어?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 잠깐만요. 자, 박완서 작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충? 일단 시대적 배경이 요게 많이 쓰여져요. 요런 소재가 많이 쓰여져요. 뭐냐면요. 6.25. 자, 6.25라는 시대적 배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에서 과거를 많이 언급하긴 해요. 현재에서 과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구성이란 얘기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죠. 역순행적 구성. 그 역순행적 구성이란 얘기는 또 과거에 대한 뭐 어떤 대화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모두 같이 동반이 가능하냐? 현재의 대화가 있고 과거의 대화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지? 대화가 두 개나 있네? 아실 것도 같은데? 현재에서의 대화? 내가 과거에 썰 풀어줄게 하면서 이제 썰에 있는 대화. 그거 뭐라고 그래?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액자식 구성. 물론 모든 액자식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은 아니지만 하지만 요거랑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특징이 있다. 이 사람 작품은 거의 다 이렇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가긴 나갔을 거예요. 엄마의 말뚝이었나? 네, 기억 안 나시죠? 나요? 그것도 걔 작품일걸요? 됐어요, 진짜. 내가 너무 많은 걸 말했어. 아이, 정말. 내가 너무 많은 걸 말했어요. 작가가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제목이 기억 안 나면은 작가라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죠? 자, 볼게요.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 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자, 일단 나가 있고요. 우리 남편이 있어요. 남편의 신분은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아요. 중견 화가래요. 중견 화가란데 자,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자, 얘가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이번에 개인 전시를 하니까 자꾸 어디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미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공간에 지금 계속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려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고기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렸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자, 출가한 딸이 추가적으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출가가 뭔지 아세요? 출가가 뭐예요? 그건 가출이고. 집
집 나가서 사는 것도 가출이잖아. 진정한 의미의 출가가 뭘까? 정답. 좀 가출을, 야, 출가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반들이 생겨서 독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출가한 거죠. 가출 아니다잉. 가출 아니야. 내 방이 있어. 알겠죠? 가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출이야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그쵸? 자,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 안은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고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자, 얘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떠한 그림을 그리죠인데 평소 남편이 쓰던 어떤 그림 기법과는 좀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느꼈대? 혐오감을 느꼈대요. 그래,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굳이 왜 딸한테 혐오감을 느끼지? 뭔가 이상하죠? 그죠? 아니 엄마가 뜬금없이 널 싫어할 리가 없잖아. 왜 싫어해? 왜 혐오 싫어해? 뜬금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야? 뜬금없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다. 영정이라는 밑줄 쳐줘. 영정 이거 뭐야? 영정사진 생각하면 이제 죽기 전에 찍는 거. 자,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다. 이거 이상한데. 자, 미묘한 분위기가 있대요. 설마 뭐 부녀지간에 뭔 일이 있을까봐. 그죠? 쭉 볼게요.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자,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나 이 사람이랑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괴리감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처음에 혐오감이 들고 동시에 괴리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출가해서 3년째 갓돌 지난 첫 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얘가 보니까 뭐가 있어? 애가 하나 있어요. 그죠?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갑자기 여기서 깨달음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꼭 저맘 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의 첫 번째 아내와 생립을 하는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자, 잠깐 지금 어떤 배경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냐? 야, 얘는 난리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난리통이 언제인 것 같아요? 6.25 전쟁 때겠죠? 6.25 전쟁 때 뭐를 잃었어? 아내랑 이별을 했어요. 그죠? 아내랑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었는데 지금 딸의 나이대가 누구랑 같다? 지금 나이대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아니 씨발,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친딸이잖아. 그럼 재혼을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전쟁 중에 아내가 죽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자기 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주인공이 당연히 딸한테 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아내는 죽었는데 마치 딸이 아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개빡치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전 남친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현 남친이 막, 에? 전 남친이, 잠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남자친구가 저기 저 어떤 꼬마애 보고, 아유, 귀엽다. 근데 왜 귀여워? 이렇게 물어보니, 내가 옛날에 4년 동안 사귄 전 여친 닮아가지고. 바로 반응 나오죠, 지금 이거. 개빡칠만 하죠, 그죠? 그죠? 지금 바로 뭐랬는지 알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여자. 지금 얘가 이런 상황이라고. 딸을 가지고, 어떤 딸, 자기 딸인데, 우리 아내 닮았구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눈빛이 이미, 존나 막, 그러면 사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하고 막 그걸로 막 그림을 존나 열심히 그려주고 있어. 씨발, 그걸 보고 있는데, 씨발, 내가 빵이 안 치겠냐? 존나 빡치지? 그죠? 남친이 없어도 죄송해요. 그래도 빵은 존나 칠 거 아니야. 그죠? 바로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역시 질투. 질투심은 참 무서워요. 그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긴 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빡쳐서 4명 중에 3명이나 지금 빡쳤어요. 미친 거 아니야? 딱 얘기하자마자. 이게 좀 개새끼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질투를 위해서는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머리채를 휘어잡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질투를 해소할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전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살은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그럼 지금 결국 질투심이 일어났지만 이걸 해소를 못하니까 뭐 했다고? 허무함으로 넘어갔네요. 그죠? 허무함까지 발전이 됐네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지금 A 부분에서는 이 나라는 인물에 계속 전반적인 뭐가 있었다? 심리 변화가 드러났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여행을 떠난 나는 빤스런했네. 그죠? 온양의 호숫가 여인숙에서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 거기 밑에 주셔보자.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 어떤 이렇게 막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야, 그 할머니를 보긴 봤는데 할머니가 매일같이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이거 졸라 하고 있는 거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럼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저런 행위들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볼게요. 시어머니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줌마를 만나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된다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뭘 듣게 됐다고요? 어떤 사연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뭐야? 이 사연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야? 아마 이거일 확률이 큽니다. 그죠? 이걸 확률이 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거? 내화에 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볼게요.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쓰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 밑줄 쳐보자.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전쟁 상황이란 얘기겠죠? 그죠? 이때 당시 전쟁 상황. 그 다음에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묵듯이 나다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죽은 듯이 처박혀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기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고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에다가 쓰던 이장집 마당 기대꽂이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텃밭에는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얘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갔던 시어머니가 벼랑한 찢어지는 소리를 했다. 몰라요. 난 정말 모른단 말이오.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이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망치 뒷간 노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 인민군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어제 전쟁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인민군을 맞닥뜨렸어. 인민군을 맞닥뜨렸는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해치려고 나타났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물며 몰라요! 난 몰라요! 를 딴 사람같이 드놓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나 하는 순간 총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거기 있지.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가지고 그들도 어디로 온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자, 인민군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 노파 입장에선 이 남편이 진짜 그냥 남편이 아니라 아들일 확률이 크겠죠? 그죠? 아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 거의 실성하시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은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일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큼은 그때 같은 병력만 가셨달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되었다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자, B 같은 경우는 그럼 A와 달리 얘의 심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1번 봅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쵸? 자, 1번 A는 관찰자의 시점 아니죠. 내 위주의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요. A는 인물의 행동묘사. 행동묘사라기보다는 내 그냥 심정이 잣 같다는 얘기라고 있었잖아. 그쵸? 넘어가시고 3번 A는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 아니죠. 얘는 잠깐만 미안하다. 이야기 밖은 맞지. 현재니까. 그죠? 맞죠? B는 이야기 안의 위치에서. 자, 이야기 아니야? 근데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밖에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A는 인물 사이의 갈등. 이거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내 자신 간의 갈등인 거죠. 그쵸?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 이건 오히려 외적 갈등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5번. A는 서술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맞죠? 자신과 관련된 거 맞고 B는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연결되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 여기고요. 나와 남편과 갈등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많이? 직접적인 이유야? 야, 얘 나름대로 고기도 사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 딸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이거는 1번이 틀렸네요.
3번 부분 보기 볼게요. 박완서 소설에는 그러니까 윗글을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박완서 소설에서 시종일 간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이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박완서의 소설은 단순히 개인을 피해자, 사회자를 가해줘. 뭐라는 거야? 개인을 피해자, 사회를 가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여지지 않는다.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다.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쳐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남편 입장에서요. 자, 얘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뭐랑 연결시키면 될까? 전쟁이란 상황을 통해서 뭘 잃은 거야? 첫째, 아내를 잃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니? 아내와 이별한 부분만을 가지고는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해자로 봤을 땐 뭐에 대한 가해자일까? 이건 방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가해자잖아. 그치? 왜? 너무 급발진했어? 걔 맞는 말이잖아. 맞잖아. 씨발 나의 마음의 가해자잖아. 이 개새끼들. 남편이 나한테 피해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나의 질투심을 유발한 걸로 봤을 때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얘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피해자는 뭐야? 피해자인 이유.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가해자인 이유는 아들을 잃어서.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나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다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잃게 된 거에 대한 죄책감 혹은 자책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노파도 가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 그죠? 이해됐죠? 자, 1번 볼게요.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라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결되겠죠? 그럼 2번. 나와 시어머니의 상처는 모두 6.25 전쟁 중에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다. 맞니? 그럼 뭐가 틀렸어? 박완선 얘는 지금 받았다고. 현재 지금 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남편 새끼 때문에 지금 받았다고. 6.25 때 받은 거 아니라고. 6.25 때 남편 니의 상처는 있지만 야 이 개새끼 근데 니가 출가한 딸이랑 막 이런 약간 요상한 분위기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빡이 쳐 안 쳐? 내가 빡이 존나 치잖아. 선생님 왜? 너무 갑자기 그러시니까 좀 무서워요. 잠 깨려고 그래. 그래서 틀린 거죠? 그죠? 됐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그녀의 현신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도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4번. 시어머니는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 이것도 연결이 가능했죠. 전쟁 중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5번. 나의 남편은 전쟁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는 점에서 나의 남편입니다. 나와가 아니라 나의 남편이에요. 피해자이지만 맞죠? 딸과의 미묘한 분위기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제가 아주 제대로 파악했죠. 그쵸? 씨발 이거 아니잖아. 그치? 내가 빡치잖아. 그치? 야, 편지의 아내한테 충실해야지. 이 새끼 돌아가지고 막 확 맞춰 맞으려고.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얘를 뭐로 만든 거다? 표로 만든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된다. 됐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용어만 잘 기억해 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릴레이션. 뭐 영어로 따지면 딱 그거네. 관계 그 자체네요. 그죠? 릴레이션십이겠지만 관계 아닌가? 몰라. 수능 안지 오래돼서. 야, 릴레이션이랑 릴레이션십의 차이가 뭐냐? 릴레이션은 그냥 관계고, 맞지? 릴레이션은 그냥 관계 아니야? 릴레이션십은 막 교우 관계 뭐 이런 거냐? 씨발, 뭐라는 거야? 니네 앞에서 영어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수준 차이가 보이는데? 아이, 좀 이해해줘라. 제가 수능 안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한 15년 다 돼가, 15년 좀 심했나? 그쪽 언저리예요. 그죠? 야, 대충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을 했고,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그러니까 이 표당 이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얘 하나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둘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이 표에 대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릴레이션의 이름은 릴레이션이 다루는 개체를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개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나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럼 표 1의 이름은 뭐라고? 학생이라고. 그죠? 이 릴레이션은 각각의 열이,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이라는 이름을 가는데, 이를 통칭하여 속성이라고 한다. 자, 맨 윗줄에 있는 그 기준들이 뭐라고? 속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속성. 가장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수를 뭐라고 돼 있다? 속성의 수를 그릴 그 릴레이션의 차수라고 한다. 왜 이렇게 뭐래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나 이거 무슨 영어인 줄 알았어. 오씨. 그릴레이션이 뭐라는 거야. 그죠? 그 릴레이션.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그 릴레이션. 자, 아무튼 그 속성의 수가 뭐라고? 차수라고 하면 되겠죠? 속성의 수. 속성을 몇 개냐에 따라서 차수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자, 이 릴레이션은 차수가 몇 개?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그죠?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각 행, 그치? 이거 말고 명단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명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튜플이라고 한다. 그리고 튜플의 수를 뭐라고 한다?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그럼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얼마? 4죠. 항목이 4개밖에 없어. 항목이 아니라 명단이 4명밖에 없으니까. 맞니? 정보를 담은 튜플 수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그렇겠지. 새로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 명단은. 맞아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의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차수의 최소값은 1이고 릴레이션의 튜플은 0개일 수도 있으므로 카디널리티의 최소값은 1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속성은 무조건 어쨌든 뭔가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그죠? 최소 한 개. 맞니? 근데 그에 비해 튜플은 어쨌든 명단이니까 이 명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얘의 최소값은 그러면 뭐야? 튜플의 최소값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 2 부분부터 이제 볼게요. 릴레이션에서의 데이터 값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학생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아까 이건 얘기했었지, 그치? 튜플 같은 경우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나 자, 그래도 봐봐. 우리가 튜플에 있는 거는 추가나 삭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근데 속성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주의가 필요하대요. 속성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표 1에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과 지도교수 휴대전화 번호라는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한 거 맞지? 그치? 우리가 기존 표의 1에서 요 두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표 1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만약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이 표를 가지고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한다면은 이 표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 부분 한번 밑줄 쳐보자.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한다. 자, 기존에는요, 학생에 대한 명단에만 있었는데 이게 뭐까지 추가된 거야? 지도교수까지가 추가가 된 거잖아. 근데 학생 명단을 만든 목적을 잘 생각해봐요. 말 그대로 뭐 하기 위해?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관리할 게 또 생기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어디가 메인인 건데 얘가 메인인 건데 얘가 메인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요, 예를 들어 류땡영 학생의 튜플을 삭제하면은 이땡우라는 지도교수 이름과 그의 전화번호까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면은 이땡우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그치? 잘못된 게 뭐야? 학생 걸 그냥 삭제하면 그와 관련된 지도교수도 삭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튜플에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은 첫 번째 튜플에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잖아. 물론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4개밖에 안 되니까 고치는 김에 다 고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한 300개고 400개고 해봐. 씨발 존나 무섭잖아. 그죠? 자,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은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어느 것인지 정확한지 불확실해진다. 이를 방지하려면은 표에 있는 손땡철 교수의 모든 핸드폰 번호를 찾아서 다 변경해 줘야 된다. 이거 지금 상관없다고 했잖아. 3,400면 좆된다고. 그죠? 그리고 만약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를 데이터에 추가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봐봐. 이 말이 있어서 지도 교수가 없는 경우, 그죠?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 명단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김땡혁이라는 교수는 지도 학생이 없지만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 표에 기록하려면은 새로운 튜플을 추가하는 것까지 맞죠? 근데 누가 없어? 학생 이름이 없대. 그죠? 데이터가 없는 빈칸이 셋이 생긴다. 뭐야? 학생, 학번, 학생 이메일이 없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서는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가리켜 널값을 갖는다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널값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데이터 관리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널값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문제는 표에 잘못된 속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 3의 기숙사 사생 릴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저 봐봐요. 기존 사생의 튜플을 삭제할 수 있고, 맞아? 남땡호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수 있으며, 바꿀 수 있겠지. 얘의 고유값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생의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표의 근본적 차이는 표 3이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개체화된 것인 반면에, 자, 아까 표 2 같은 건 뭐라고? 학생과 지도교수라는 두 개의 개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체라는 건 뭘까?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인 거겠지. 그치? 기숙사 사생 같은 경우는 사생 번호만 손보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야, 김땡지, 김민지라고 해보자고. 김민지의 어떤 동명이인인데 사생 번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돼?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사생 번호를 뺐어. 그냥 김민지만 넣어봤어. 근데 또 한 명이 김민지가 또 생겼어. 이런 씨발 뭐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구분 못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표 2는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럼 표 2는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2개의 표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되니? 현생이 자니?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즉 표 2의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일부 데이터는 지도교수에 대한 것이다. 릴레이션의 이름은 여러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 거기 밑줄 쳐보자.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게 된다. 릴레이션은 하나의 개체만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표 2는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으로 분리될 수가 있다.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속성은 공유될 수 있다. 왜냐면은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은 핵심적인 정보지만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지도교수가 단순히 그냥 부가적인 정보라고 하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기본 키를 지정받아야 되는데 기본 키는 튜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져 각각의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중에서 선택한다. 그럼 예를 들어 표 3에서 기본 키가 뭐겠어요? 고유한 사선 번호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쵸? 자, 표 3의 경우에는 이름이 기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사선 번호는 두 사생이 공유할 수가 없으므로 기본 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기본 키에는 당연히 널값이 해당하는 빈 칸이 없어야는 당연하다라고 돼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적은 게 별로 없네요. 할만해. 맞출 수 있는지 보자고요. 1번 문제.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릴레이션에서의 차수의 최소값은 카디널리티의 최소값보다 크다. 차수는 뭐야? 속성이니까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에 대해 튜플은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2번. 릴레이션의 하나의 열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없다? 맞냐? 하나의 열이에요. 하나의 열. 열은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냐? 열. 요걸 하나의 열로 봐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얘는 중복되어 나타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학생 이름 중에서 동명이인 있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중복될 수도 있네. 그죠? 그럼 요게 틀렸네요. 3번.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복수로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표당 하나만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안 되죠. 4번. 릴레이션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튜플의 수를 늘리는 거죠. 그치. 명단을 늘리는 거니까 맞는 거겠네요. 자, 5번. 기본 키는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고유한 정보를 담는 속성 중에서 선택하다. 그치. 고유한 정보는 기본 키라고 했으니까 연결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표 1이고요. 니은이 표 2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차수는 같다. 많이. 기억의 차수는 몇 개? 3개죠. 속성이니까. 니은의 차수는 몇 개인 거야?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틀렸죠.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각각의 중복된 정보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각각의 중복된 정보가 왜 없어? 여기 있잖아. B에서 있잖아. 근데 니은에서는 뭐 있어? 지도교수가 똑같잖아요. 그쵸? 되니? 맞아? 3번. 자, 기억과 니은에서 뉴땡0에 관한 정보의 양은 같다. 뉴땡0 아니지. 얘가 표 2가 더 많잖아. 그죠? 이거 됐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새로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튜플로 추가할 수 있다. 이건 기억도 가능하고 니은도 가능하잖아. 그죠?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하나의 튜플만을 수정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기억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니은을 하나라도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지도교수에 관련해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표 3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카디널리티가 4인 릴레이션이다. 맞냐? 카디널리티는 뭐라고 했어? 튜플의 개수를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4개 맞지? 그럼 맞고요. 2번. 기숙사 사생이라는 개체에 대한 것이다. 맞죠? 기숙사 사생번호이니까 맞죠? 2번 맞고요. 3번. 5개의 속성을 나타내는 5개의 열이 있다. 이제 사생번호, 이름, 이메일, 고실, 휴대전화 있죠. 4번. 도땡호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면은 상백 1호와 관련된 정보가 표에서 모두 사라진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이름만 삭제가 되는 거잖아. 다른 걸로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사생번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틀렸고요. 5번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기로 적절하지 않다.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 믿겨지는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아이고 응애 말고 없잖아. 너 있죠? 너 있어? 너 없죠? 아직 TP 쓰는 건 있을 거고. 그래 그렇게 말해서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냐 씨발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위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은 문구 도마전인 S문구에서 관리하는 주문이라는 이름을 갖는 표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지금 볼 건데 그럼 얘 속성이 몇 개야? 7개죠. 튜플 몇 개야? 4개죠. 그죠? 일단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기본 키는 튜플마다 중복되지 않은 고유값을 갖는 주문번호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 보이죠? 그죠? 2번 제조사 대표라는 열은 주문과 관련성이 떨어짐으로 맞냐? 그럼 몰라도 되잖아. 그죠? 현재 표는 릴레이션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연결되겠죠? 3번 주문자와 제조사라는 두 개의 개체를 다루는 표이므로 데이터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일단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주문자와 제조사라는 두 개의 개체를 다루는 게 일단 틀렸죠. 주문 번호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주문 번호와 제조사고 이거 틀렸고 데이터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나? 주문 번호라는 고유한 식별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이 표를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한 경우에 주문일자는 주문이라는 의미의 릴레이션에 속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치? 비슷한 걸로 묶어주는 게 맞겠죠. 5번 주문번호 003의 주문에서 주문량을 25로 변경하여 해당 튜플 하나를 수정하여도 다른 튜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고유번호니까 그 딱히 상관없다고 했었죠. 자 5번 A2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모아놓은 건데 모아한다, 수집한다 똑같은 얘기겠죠. 자 2번은 뭐냐? 나타내도록 개체를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개체를 표시하도록 부여하는데 딱히 틀려 보이는 건 없죠. 3번 자 3번은 학생이라는 이름이 릴레이션을 만들었다. 학생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제조했다. 맞아? 그럼 제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품이 무형적인 걸 수도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유형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걸 우리가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남자친구를 제조할 수는 없잖아. 남자친구를 만들어야지 남자친구를 제조합니까? 뭐 뚝딱 공장 가서 박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네, 마지막이라고 아주 일찍 끝났는데 이럴 거면 그냥 좀비 사태나 얘기할 거였나 싶기도 하고. 자, 그리고 아까 그 클리닉 시험 푸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지금 이따가 질문하시고 그러고 끝낼게요. 그때 갖고 와. 고생들 하셨습니다.